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다행입니다. 식사하자마자 제가 발표를 해서 아마 제 발표 다음 분서부터는 약간 졸음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임원을 맡고 있는 신종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도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올 4월 1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 사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한 핵심 사항들과 또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배포드린 자료는 굉장히 분량이 많을 겁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배포된 분량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특히 작년도와 같은 경우에 많은 사고들이 났습니다. 뭐 기사에 이미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연초에 이제 현대캐피탈의 주요 고객에 대한 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쯤에 여름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울에 넥슨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전에 그 대규모로 한 3,500만 명 정도 이제 SK 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상에 그 대표분들이 많이 좀 곤욕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작년에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하고 계신 정보 주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 주체와 여러분 회사 내의 내부 직원의 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이 되어져서 법이 요구하고 있는 주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요. 최고 징역 5년에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법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구나 그러한 어떤 뭐 벌칙이 두렵다기보다는 실제로 한번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의 기업 이미지,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이제 실추가 되어지죠. 그러면 곤욕스러운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3장, 4장, 5장에 어떠한 사항들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 7장에서는 정보 주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와 또 분쟁 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소송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칙과 그다음에 각 조항별 이를 어겼을 경우의 벌칙들을 규정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간혹 가다가 나는 뭐 개인정보를 얼마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또는 뭐 합해봐야 뭐 한 몇십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개인정보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단 한 건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기관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또는 개인까지도 이 법은 규율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니었지만
정통망법이나 또는 신용정보법 이런 데서 이제 일부 개인정보를 규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규율되어지던 대상이 개인정보보법 시행과 함께 약 7배의 대상, 즉 거의 모든 사업자가 다 대상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수기문서로 수집되어지거나 관리되어지는 개인정보도 모두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기문서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 시행 전에 각각의 법에 의해서 규율되어지던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일반법의 형태로 규율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이러한 법률들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만약에 어떤 한 회사가 분류가 되어진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서 정통망법의 규율이 먼저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통망법에 규율되지 않는 사실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규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정보 사고가 나면 정보 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아울러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부나 전문기관으로 규정되어진 기관에 기술 지원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유출 통지는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넘겼을 때는 유출 사실을 통지하더라도 적절한 법의 범위 내에서 통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 이내에 통지를 하고 아울러서 홈페이지에 유출이 발생한 사실을 7일 이상 게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기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요. 통지하는 방법은 메일이나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서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당되어지는 정보 주체가 이 통지되어진 사실을 인지해야만 되는 것이냐, 인지할 때까지 계속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정보 주체가 모든 사실을 인지하는 것까지의 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지를 해서 그 사실을 그래서 홈페이지에 병행해서 게재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우선 조치하실 것은 보통의 경우 비밀번호가 같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뭐냐면 최근의 사고는 대량으로 동일한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 주체에게 이제 개인이 개개별로 어떤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집단으로 50인 이상의 경우에 모여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 분쟁 조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사고가 난다면 어떠한 조치 사항 중에 하나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시면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사항을 커버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화된 제도입니다. 강화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기존에 이제 있었던 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떠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고유식별 정보와 이 민감 정보라는 것을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회원을 가입하시면 보통의 경우 자기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맨 밑에 보면 동의를 받는 어떤 그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 이런 경우에 보통의 경우 이제 동의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원을 가입하죠. 근데 별도 동의라 함은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 법에 의하면 고유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와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 이 4인방이 고유식별 정보입니다. 민감 정보는 종교나 사상, 신념, 노조의 활동 여부, 이러한 것들은 민감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서 동의를 받을 때 동의합니다라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떼어내서 별도의 칼럼을 만들어서 따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보통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실 관행적으로 많이 수집하고 이용을 하고 또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별도 동의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히 정보 주체가 인식하에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시행이 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제일 그 벌칙과 벌금이 센 게 바로 이 고유식별 정보, 즉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리를 금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다만 예외 조항으로 두는 게 두 가지인데, 예외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동의를 받으면 예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받으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타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거래법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전자거래에 관련되어진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이미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5년간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유식별 정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하셔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은 이 주민등록번호, 즉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진 사항을 관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 고유식별 정보는 암호화를 반드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를 100%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다 암호화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암호화에, 그러니까 즉 개인정보 DB가 또는 개인정보 파일이 위치한 위치, 그러니까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100% 암호화를 해야 되고요. 내부망, 즉 보안으로 통제되어지는 시스템 안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100% 암호화는 아니고 이제 그것을 암호화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험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26개의 항목을 100% 디플로이 한 상태라면 암호화를 안 하셔도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되면 반드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팩트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전체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고요. 고유식별 정보,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을 때 암호화를 하시는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가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의 이용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연히 최초의 정보 주체가 나는 이런 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라는 것 외에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3자 제공이라는 것은 특히 계열사 같은 경우, 대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특정한 계열사에서 수집되어진 또는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또 다른 계열사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동의 없이, 사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넘기는 경우, 대부분 이제 은행, 보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그것과 많이 연계가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은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요. 파기 부분입니다. 대부분 또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는 최초에 4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수집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4가지는 정보 주체에게 4가지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서 얼마만큼 보유하는지, 이용 기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왜 이것을 수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이 수집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하고, 거부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사전에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디서 파기에 문제가 생기냐면, 파기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최초에 동의받은 보전 연한, 즉 이용 기간을 1년이면 1년 사용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1년을 경과해서 좀 귀찮은데 또 쓸 일이 생기겠지라는 의미에서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목적을 다 한 경우엔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초에 동의받은 기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CCTV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 이제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공개된 장소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를 말하고요. 이러한 곳에는 함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안전의 목적이나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특히 여러분들의 기업에 주로 이제 많이 준비들 하셨는데요. CCTV가 있다면 안내판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러한 안내판을 설치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많이 하거든요.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웃소싱을 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근데 법에 의해서 이제 또한 상호간의 아웃소싱 경우에 사업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함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위탁 계약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모두 독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분산을 위해서라도 계약서 상에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만 명 이상 회원이 온라인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면 IPN과 같은 대체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이 좋아, 강화된 제도도 있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5분 이내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CPO라고 합니다. Chief Privacy Officer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CPO가 반드시 지정돼 있어야 되고요. CPO의 역할 중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내부 관리 계획은 우리 회사가 어떠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것을 어떠한 안전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명시해 놓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 is를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현재 어떠한 개인정보가 얼마만큼 보유돼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불필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로컬에 있는 개인정보들은 다 파기를 하시고 중앙 집중화되어진 통제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각종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은 최소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으로 지켜야 되는 조치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세 분류가 있는데 관리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물리적인 부분은
DB가 위치한 장소의 출입 통제나 또는 수기 문서의 경우에는 안전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DB의 접근 권한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반드시 권한을 최소화해서 부여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비밀번호를 또 주기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한 번씩 바꿔주는 그러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파이어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보안 시스템, 파이어월과 그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과 같은 접근 통제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암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식별 정보를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구간에서 사용할 때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로그 기록 6개월 이상 접속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백신 프로그램이나 또는 보안 업데이트, 특히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하고 있는데 잘들 안 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특히나 정품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보안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안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취약성을 사전에 제거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배포해드린 문서 내용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시간은 따로 없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안 조시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고객 사업부의 데이터베이스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앞서 신종희 이사께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 5분 정도 안으로 그 기술적인 보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분명히 어딘가 취합을 하셔서 보관을 하실 텐데, 그런 보관들을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보호 조치 중에서 아까 신종희 이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 이제 다루게 된다면 접근 권한 관리, 그 개인정보나 고유식별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한 이런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개인정보에 접속하고 뭐 수정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일체 행위에 대해서 감사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최소 6개월에서 대형 포털과 같은 뭐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3년까지 최장 로그를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고유식별 정보죠. 정확하게는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어떨 때는 하셔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안 하셔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 고유식별 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데이터들을 분명히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관하실 텐데, SQL 서버 입장에서는 이런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인 보안 조치를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로그인과 관련돼서는 뭐 그냥 윈도우즈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SQL에 있는 인증이라든가 또는 어플리케이션 단위 인증을 사용을 하실 텐데, 그 인증을 하고 나서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SQL 서버에서 그 접속한 계정에 권한을 따로 관리를 해서 부여를 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건 일단 로그인하는 것들은 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뭐 엑셀로 표현하면 한 장 시트 같은 그런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컬럼별로 접근 권한 관리가 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실행이라든가 접근에 대한 것들을 컬럼 단위까지도 다 조절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SQL 서버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접근에 대한 일체 행위에 대한 기록들을 키사,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설하고 있는 키사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항목들을 다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남기고 반드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SQL 서버에서는 이제 2008 엔터프라이즈 이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설하고 있는 키사가 권장하는 항목들에 대한 모든 감사 행위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보고용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함에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POC를 하면서 실제 나타난 리포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로그인 실패한 IP랑 그 실패한 횟수를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약 한 300회 이상 이렇게 로그인 실패가 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유출이 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유출을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감사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특정 IP에 대해서는 뭐 공격이 의심되기 때문에 즉시 방화벽에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도 이런 감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암호화이신데요. 사실 신종희 이사님께서 잠깐 미스한 부분이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잘 아시겠지만 2012년 9월 30일, 그러니까 9월 30일, 올해 9월 30일까지 모두 준수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암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호화는 예외 조항을 둬서 12월 30일까지 2012년 올해 말까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런 암호화도 SQL 서버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이 암호화를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비문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열 암호화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계시고 특히 아까 신종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노출되어 있는 DMZ 영역이나 또는 그 밖에 방화벽 밖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면 이런 열 암호화를 반드시 고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방화벽 안에 있고 뭐 우리 자사의 그 굉장히 안전한 네트워크 망 안에 있으면서 그다음에 고객 정보가 아닌 뭐 임직원 복지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고유식별 정보를 포함한 어떤 민감한 정보들은 굳이 이런 열 암호화가 아니더라도 투명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라고 하는 이 TD라는 암호화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암호화를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예를 설명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열 암호화를 SQL 서버가 네이티브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개인정보가 네트워크 상으로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이런 평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SQL 서버 안에서 네이티브하게 SSL 암호화를 적용해서 이런 비문으로 정보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런 예를 이제 살펴보자면 그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거는 TD를 적용한 호남석유화학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SAP ERP의 SQL 서버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거기 있는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TD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ING 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 급여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레퍼런스가 나와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임직원분들의 그 계좌번호라든가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아니면 복지 포인트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정보들을 다 사내 인트라넷 망 안에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G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SQL 서버 기반으로 그 열 암호화에다가 감사와 접근 지역까지 다 활용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하게 CC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쪽에서 지금 많이 금융 쪽에서 얘기되고 있는 PCI DSS와 같은 굉장히 엄격한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들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 SQL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은 접근제에서부터 감사, 암호화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